예측 불가능한 이득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고, 게임 산업은 일부러 예측 불가능한 이득이 극대화되도록 게임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이 와중에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는 외침은 조금 공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게임은 중독을 유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컨텐츠 할 게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게임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가 결국 만렙 토끼광듀가 되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스타, 와우, 디아블로 등등 뭐 다 영원히 재밌을 것 같고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로딩창만 보면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가빠오고 그러나요? 처음엔 그렇게 재밌었고 모든 게 신기했던 게임이 왜 점점 노잼이 되어갈까요? 운영진이 운영을 잘 못해서일까요? 컨텐츠가 다 떨어져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노잼이 될 때까지 고인물, 썩은 물 마냥 졸라게 오래 게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도 게임을 합니다. 리니지요? 이런 틀딱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자마자 게임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요? 그것은 도파민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길 가던 중국집의 냄새가 너무 나서 들어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결국 싹싹 다 먹었지만 생각보다 맛이 없었고 빈 그릇을 망연자실 보면서 다이어트 망했다는 사실에 후회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 또한 도파민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로 맛있는 짜장면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짜장면 먹으려면 인터넷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야지 왜 길 가던 중에 갑자기 싸구려 중국집을 들어갔어요? 당신의 뇌는 예측하지 못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도파민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고 막상 먹어보고는 후회할 일만 가득한 짓을 저지른 거죠. 도파민은 1957년에 캐슬린 몬터규라는 영국인에 의해서 발견된 뇌 속의 화학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전체 뇌세포 중 200만 분의 1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적은 양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아주 조금의 양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도파민이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할수록 쾌락과 도파민은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도파민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했을 때 분비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마주했을 때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그때 쾌락을 느낍니다. 즉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서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예측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기대하지 못한 미래가 실현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변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오후 반차를 내버린다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하프라이프 3 밸브사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하프라이프 새로운 시리즈가 VR로 출시되었다고요? 근데 그게 갓게임이라면서요?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도파민 분비는 초반 연애 감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의 썸타기는 예측 불가능성의 총집합이거든요. 혹시 러브라이브 좋아할까?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아기는 몇 명 낳자고 할까? 연애 경험 없는 우리 같은 찐따 아다 새끼들은 이런 머릿속 망상만으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감당하지 못할 예측 불가능성으로 소개팅녀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밀당의 귀재들은 오히려 초반 연애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도파민 폭주의 쾌감을 즐깁니다. 그들은 여자를 쟁취하고 다른 남자에게 빼앗고 정복하고 밀고 당기기 흥분되는 사랑 싸움 끝에 상대방의 행동이 대부분 예측되는 연애 2년차에 도파민의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특히 이 기분 좋은 도파민 분비는 주식, 투자, 도박, 비트코인 등의 금전과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생전 처음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때 내가 손에 든 주식이 떡상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1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죠. 심지어 고자 되는 것마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1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로또 당첨자들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죠.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경험에도 없는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여 파멸하는 미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결국 머릿속에 도파민 분비가 감소합니다. 로또 맞은 후에 자본주의를 마음껏 즐기다가 슬슬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인간은 도파민에 의한 쾌감을 잊지 못해 예측 불가능한 도박적 투자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죠. 이제는 100억이 아닌 1000억 정도가 생겨야지 예측 불가능한 쾌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단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도파민의 쾌감과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파민은 인간의 근원적 행복과는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와우에서 아재들이 깨달은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있죠. 현실에서 할 게 없어서 와우를 켜도 그 안에서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게임에서 할 게 없는지 알아요? 니네들이 컨텐츠 다 깼잖아.
특히나 무작정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도파민 보상 체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예전에 그 즐거웠던 기억을 게임 안에서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시스템, 익숙해진 세계관, 익숙해진 레이드 보스 몹에서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와우는 접고 동물의 숲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밀당을 하고 연애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불확실성 중독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행복에 만족하고 안주할 줄 알아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파민 중독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도파민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지 불확실한 쾌락만을 쫓게 만들어주는, 삶과 행복을 망치는 그런 쓸모없는 화물질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HW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정의하지 않나, 대한민국에서도 4대 중독법이라고 하는 시행될 뻔한 법안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주요 중독 유발물질 또는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죠. 아니 게임과 마약이 동급이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혹시 학부모와 의료계가 정치인들과 협잡해서 게임 산업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입니까?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결국 과학일까요? 과학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파민이란 호르몬과 관련해서 중독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파민 중독 현상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변연계 메소림빅 회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회로입니다. 도파민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도파민 회로는 원래 동물의 생존과 번식을 독려하도록 진화한 산물입니다. 음식물을 찾는 일, 짝짓기의 상대를 찾는 일,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일에 도파민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쾌락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금방 삶의 의욕을 잃고 죽고 말 것이라는 거죠. 아니 먹이가 눈앞에 있는데 왜 안 먹어? 뺏어 먹어야 살아남지. 탄수화물 중독이나 야동 중독 같은 거요, 사실 이거 생존력이나 번식력을 극도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약 중독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른데요. 그 뇌 속의 회로에 전혀 자연적이지 않은 마약이나 니코틴과 같은 중독 물질을 곧바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물은 비정상적이고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회로를 자극시켜버립니다. 누군가는 약물이 회로를 탈취했다고 표현했다고 해요. 담배, 술, 코카인 가루, 주사기 등등 생존에 도움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중독의 무서운 점은 이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도파민 쾌감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은 가루를 한 번이라도 더 코 속으로 넣기 위해서, 주사를 한 방 더 맞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릅니다.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도파민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아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들은 갖가지 희한한 것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어떤 헤로인 중독자는 슈퍼에 갈 때마다 미친듯이 약이 땡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껏 중독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슈퍼에 갈 때마다 그러니 미치려고 했죠. 상담사가 동행해서 이유를 알아냈는데 슈퍼에 진열된 표백제의 상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사기를 쓸 때 항상 표백제를 이용해서 주사 바늘을 소독했던 예전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뇌의 중독 회로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표백제 상표를 보고 있는 것조차 몰랐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건드려지는 회로 자체는 화학적 약물과 자연적 자극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약 중독만큼이나 자연적인 자극, 즉 음식, 섹스, 그리고 도박 중독 또한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쾌감을 즐깁니다. 근데 특정 성향의 탄수화물 민감자들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마다 도파민 분비의 쾌감을 잊지 못해 중독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도박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박 정도만 돼도 물질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생존에 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죠.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몸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땄어요. 중독에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따고 느끼는 도파민 쾌감 때문에 몸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쾌감을 쫓아 어떤 이성적 사고도 하지 못하는 불나방 같은 도박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박과 비슷하게 게임 또한 약물이 아닌 행위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예측 불가능한 이득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고, 게임 산업은 일부러 예측 불가능한 이득이 극대화되도록 게임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랜덤박스, 아이템 강화, 페이 투 윈, 다 그런 거죠. 다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는 외침은 조금 공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게임은 중독을 유발합니다. 잠깐만 진짜 좀 게임이 중독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과학이 문화나 산업을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까? 탄수화물도 중독을 유발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가 있어요? 중독을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과학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게임은 중독이라는 논문하고 중독이 아니라는 논문 두 가지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무슨 뭐 듣보 논문에 한의학 논문까지 싹싹 다 긁어오더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실제로 밝혀진 명백한 과학적 사실은 게임이 마약만큼의 중독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행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뭐 게임을 금지하자 하지 말자 혹은 뭐 질병으로 정의하자 하지 말자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과학은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게임이라는 문화와 산업을 금지하면 닫힌 사회를 향할 것인가,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게임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열린 사회로 향할 것인가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게임 중독 치료 운운하는 주장은 그 정치적 의도가 심히 의심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게임 중독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게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서 갱생의 길로 이끌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의료계와 학부모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게임에 중독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인간 진화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게임에 빠지는 건 하위권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치료의 명목으로 게임을 뺏어봤자 결국 학생 인구의 절반은 또 하위권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은 왜 게임에 빠지지 않고 상위권을 유지할까요?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게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거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전자 덕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행위 중독에 잘 빠지지 않으며 또한 공부나 업무 같은 능력도 뛰어납니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행위 중독에 쉽게 빠져들며 중독 증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각종 능력들을 쉽게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게임 중독 치료 운영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애꿎은 게임을 탓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필사는 과학 유튜버를 떠나서 자유주의 지지자로서 문화로서의 게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혹은 치료의 대상으로 게임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도파민 중변형계 회로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여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회로입니다. 데니얼 리버먼과 마이클 로우는 도파민 욕망 회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도파민 욕망 회로는 게임, 도박, 마약 등의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강렬한 욕망에 휘둘리며 마치 하라고 해! 나 완벽한 계획이잖아! 하고 외치는 매사 낙천적인 동기부여 강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파민 회로가 이 한 가지 도파민 욕망 회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책 도파민형 인간에서는 도파민이 흐르는 또 한 가지의 회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중피질, 메소코르티칼 경로라고 부르는 뇌의 또 다른 경로입니다. 자, 이 메소가 어쩌고 중변형이 어쩌고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좀 넘어가고 리버만과 롱은 이것을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 이 두 가지는 언뜻 듣기로는 전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나의 화학물질이 우리의 뇌에서 반대되는 기능을 한다고? 뭐 그러면 안 되나? 도파민 욕망 회로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해서 좋은 결말을 맞이했을 때 도파민은 회로의 마지막에 흥분과 열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도파민 통제 회로는 논리적 사고에 특화된 영역에서 끝납니다. 즉 욕망 회로는 미래에 대한 감정에, 통제 회로는 미래에 대한 논리적 사고에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 회로는 지금 수중에 없는 것을 꼭 가졌으면 하는 욕망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면 통제 회로는 아이디어, 계획, 이론,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과 상상력, 창의적 사고의 핵심 재료가 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욕망 회로가 마냥 낙천적인 동기부여 강사였다면 통제 회로는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실제로 그걸 하는 방법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명석한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도파민이고 같은 미래에 대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회로와 종착역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기능은 우리를 생존에 더욱 유리하게 해주는 진화적 산물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적 상황에서 도파민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생존 확률을 극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도파민 욕망 회로의 중독은 완전히 비자연적인 인위적인 자극 앞에서 자연의 진화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마약은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완전히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도파민 욕망 회로를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은 진화의 역사상 거의 없거나 극도로 희귀한 상황에서만 재현되었으며 때문에 100이면100 마약의 중독 증상에 빠져든 사람은 그것을 탐닉하고 생존율을 깎아 먹으면서 바보 같은 짓들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도파민 통제 회로는요? 그 회로에도 욕망 회로와 같은 중독이나 탐닉 증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을 복용한 중독자들은 자주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다 성공할 것이라면서 병만 나는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비싼 코카인을 자주 복용하곤 했는데 그 비정상적인 자기 효능감의 증가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만만해지는 효과인 것이죠. 마약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도파민 통제 회로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회사 직장 상사나 임원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취욕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성취욕 중독자들의 기전은 도파민 욕망 회로에 이상이 생긴 마약 중독자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체감하는 행복감은 마약 용량을 높여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성취욕 중독자들도 똑같이 현재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오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매달립니다. 미친듯이 일에만 매달리지만 어떤 성과가 나와도 기뻐하지 않는 임원, 부장들, 그들이 바로 성취욕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아랫사람을 갈구며 성과를 얻어내지만 성공이 현재의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허망하고 더 큰 성과, 더욱더 큰 성과를 향해서 또다시 야근과 아랫사람 갈구기를 시전할 뿐이죠. 예전에 미국의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의 리뷰를 했을 때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사기를 쳤나요? 아니 뻔히 들키면 되는 거 알면서 무슨 깡으로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기술도 없이 할배들 돈을 끌어모아서 좋은 돈 한다고 전 세계에 뻥을 쳐가면서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네, 도파민 통제회로 중독자인 거죠. 성공과 성취에 중독된 인물이었던 엘리자베스 홈즈는 들킬 걱정, 쫓될 걱정보다는 더 큰 성공과 더 위대한 환호성에 심취했던 겁니다. 실제로 성취욕 중독자들의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실력이 진짜 좋고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과를 포장하고 부풀리고 광을 팔아내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버블이었음이 언젠가는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일하는 아랫사람들은요, 이혼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거죠. 그들이 조직의 중요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회사는 절단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파민 욕망회로에 중독에 빠져서 게임이니 도박이니 인생 망치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파민 통제회로 때문에 일 중독에 빠져서 상사한테 이쁨 받고 진급도 쭉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에 대해서 많은 설명 요인이 있지만 결국 유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전입니다. 다른 말로 본능 또는 선천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게임 등 해위 중독을 유발하는 것들에 매우 쉽게 빠집니다. 유전 때문에요. 물론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중독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적 요인이 50%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매우 쉽게 까먹습니다. 일 중독에 쉽게 빠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절반이에요. 절반이나 되는 타고난 유전적 요인은 교육으로 쉽게 바꾸기 어려운 수치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팔자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랄하는 일 중독 상사도 그냥 참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천성을 인정하고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임 중독은 게임 탓이 아니고 네 탓인 거고, 네가 회사에서 밑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도,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도 일 중독의 성과에 눈이 멀어서라는 거죠. 원인이 모두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학습이나 환경 같은 50%의 후천적 요인으로 그 선천성을 잠재우고 인생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임상의학과 교수 데니얼 리버먼과 저술가 마이클 롱의 도파민형 인간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